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일단은 그 회계 원리가 우리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데 첫 과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OT 할게요. 저 OT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OT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제가 긴 말을 해봤자 어차피 수험생활 도움도 안 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중급회계 때나 회계 원리 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지쳐갈 때쯤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회계 원리는 그냥 고시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OT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과목 소개인데 과목은 자 IFRS 회계 원리고요.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회계학이라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회계 원리에서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는 회계의 용어 그리고 기초 개념을 배우는 그냥 회계의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회계 원리를 공부를 안 하시면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때 회계 원리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회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장부를 그릴 때 양쪽에 그릴 건데 뭐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를 거고 오늘 배우진 않을 거예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를 텐데 그런 용어들을 중급회계 때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계 원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면 중급회계의 복습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가려다가 1차를 빨리 붙으려다가 여기 회계 원리 2번 듣는 사람들이 여기 2명이나 있는데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는 그냥 공부에 시간을 줄여주는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샤이가이에서 제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강의한 지는 2010년 1월 6일 날 3일회계 법인 퇴사하고 강의한 지 17년 됐어요. 한 번도 쉰 적 없고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합격한 학생들 지금부터 전화하면 오늘 잠들 때까지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합격시켰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17년 동안 강의했는데 여러분들 떨어뜨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재 소개 드릴 텐데 올해 1월 달에 출간된 교재거든요. 그래서 IFRS 회계 원리로 수업을 할 거예요. 다른 교재들은요 전부 다 제가 한 11권 정도 교재를 갖고 있거든요. 회계사 세무사 합쳐가지고 다 제 혼자 쓴 책인데 이 책만 제가 국립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의 조석희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공저자로 썼습니다. 이 책은 10,000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제가 해커스 와서 처음 낸 책이거든요. 옛날에도 회계원리 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베스트셀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 책은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학원에서만 쓰이는 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5개 학교에서 학교 교재로도 쓰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과 제가 차이점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회계원리 책을 쓰실 때 보통 모든 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회계 내용을 가르치는 본문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회계는 숫자로 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공부를 안 하면 회계학이 이해가 안 가요. 기준서의 문장이. 그래서 예제를 이렇게 풀어놓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2차를 대비해서 주관식 문제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원리 책에 있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는 세무사와 회계사에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준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기출문제들 좀 변형한 것도 좀 있고 근데 쉬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나중에 중급회계나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차례차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풀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책들과 차이점 요거 하나예요. 이제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을 읽으시면 이게 너무도 많은 과목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디서 시험에 출제되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파악하기 힘드니까 제가 책을 쓸 때마다 본문에 어떠한 내용도 빠짐없이 한 장이 있으면 그 장의 내용을 다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과 다른 차이점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포인트로 요약한 단원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본문을 읽고 포인트를 읽으면요 어차피 똑같은 문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주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회계원리 1회독만 하고 중급회계 왔다가 중급회계 14장부터 자신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읽으면 2회독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도 공부를 안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책 중급팩에 고급팩에 객관식 책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세무사 회계사 학원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습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예제하고 객관식 문제는 상관없거든요.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답안 작성 요령을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 때는 꼭 연습장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푸는 거, 손으로 연습장으로 푸신 다음에 채점을 하신 다음에 채점에 틀린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본문이나 포인트 읽어보시고 확인하는 습관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바로 세무사나 회계사 올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항상 회계원리는 입문반이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고, 지금 방학 동안에 잠시 입문반을 들으신 다음에 학교에서 좀 이제 병행을 하다가 내년부터 공부하실 분도 있는 걸로 항상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회계원리반을 하면, 그럼 그런 분들은 토익도 공부해야 되고 학점은행제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같이 병행을 한다면 꼭 여기까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문 포인트 예제까지는 복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배운 거, 이것만 하나 권고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공부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제가 11번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우리 2주에 끝납니다. 매일매일 이번 주 토요일도 수업이 있고, 그래서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서 보통 회계원리를 3학점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6학점으로 해서 회계원리 1과 회계원리 2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저 교수 출신이거든요. 저 대학교에서 교수도 되게 많이 했었고 시간 강사로 되게 유명 대학교에서 회계원리를 가르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3학점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하는데, 그러면 한 학기 동안 15주니까 45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4시간 강의할 건데, 오늘 4시간 강의하는 내용이 일반 대학교의 2주 분량의 강의를 합니다. 학원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진도를 빠지시면 회계학은 연결되는 과목이니까 다음 수업을 조금 듣기가 힘드니까 결석과 지각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예습은 하지 말아주세요. 비효율적이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복습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냥 복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가을 종합반 들으실 분들은 수업을 들으시고 그냥 수업을 들은 날 그날 바로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의 수업을 들으면요, 조금 그래도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복습 분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을 하면 2~3시간이면 복습을 하는데, 이거를 토요일날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4시간, 6시간 이렇게 수업 분량이, 아니 복습 분량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다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학원 다니실 때 4시간 수업을 들고 그날 복습 밀리지 말고 그냥 복습만 다 하셔도 그냥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계산기가 이제 쌀집 계산기라고 해서 이런 계산기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속도에 의해서 시험 시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강의가 회계원리예요. 이게 쌀집 계산기인데 좀 특이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M 플러스 기능이나 M 마이너스 기능이나 GT 기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기는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때 한 4문제 정도는 계산기로만 풀 수 있는 방법도 회계원리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수업 시간에 쳐봐야지 시험장에서 그냥 쳐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기 스킬도 제가 좀 알려주니까 계산기 좀 지참해 오시면 되고, 제가 이 회사와 뭔가 특수관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산기는 카시오 걸 쓰고요. 카시오 거 12자리랑 14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구입을 새로 하신다면 14자리를 좀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더라도 이 계산기를 업무에 이용할 건데 조단위의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12자리를 이용하면 실무하실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샀을 때, 수험생 때 샀을 때는 이게 5만 원이 넘었어요. 일제였거든요.
근데 중국산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베트남산이래 가지고 3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싸졌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안 가져온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제발 좀 가져오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차 답안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되겠네. 저는 필기를 많이 하면서 강의하는 강사인데, 회계월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다 하시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 하나도 이해 안 하고 필기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복습할 때 보면 내가 왜 이걸 왜 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필기 노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강생들은 필기 노트 실물책으로 다 받았죠? 그래서 필기하지 말고 제가 체크해주는 것만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1강에 PDF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셔서 쓰시면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 제공한다는 거 그거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시험이 크게 2가지 형태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CPA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인회계사, 그런 다음에 CTA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우리가 출제될 때는 회계학이라는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회계학이 한 과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시험 내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 회계원리라는 게 있는데 회계원리는 여러분들 지금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의 뜻이 뭔지 알아요?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그 회사가 얼마 버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현금을 얼마 갖고 있고 자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적자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 원리라고 하는데, 이 회계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의 기초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2차 시험은 얘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2차 시험 얘기는 중급 회계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차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의 회계학이라는 과목은 일단 첫 번째 중급 회계라는 과목이 출제가 되고요. 이 중급 회계 과목은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기업이 상장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상장 기업이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고 1년 동안 얼마 버는지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우는 게 중급 회계입니다. 근데 이 중급 회계가 회계사 시험에는 25문제가 출제되고요. 세무사 시험은 23문제가 출제가 돼요. 원래 24문제였는데 원가 관리회계 선생님한테 몇 년 전에 한 문제를 뺏겼어요. 그 다음에 고급 회계라는 과목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 어떤 기업과 합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 알아요? 아시아나항공이 원래는 별도의 회사였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부채도 좀 많고 재무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대한항공과 최근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합병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리고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뭐 50% 이상 갖고 있으면,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게 고급 회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는 내용이 다른 거지 어려워서 고급 회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고급 회계가 중요해요. 감사할 때 고급 회계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세무사 시험은요, 1차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대비하실 때, 재무회계를 대비하실 때 1차에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세무사 시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냥 꽈락만 넘기면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차 시험 때는 이걸 대비 안 하고요. 제가 1차 객관식 때 고난이도 특강 할 때 고급 회계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정리해 줍니다. 많이 맞았니?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번 나왔는데 고급 회계에서 유일하게 좀 지엽적인 것도 고난이도 특강에서 다 했는데 아무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2007년도부터 원래 시험에 출제가 안 됐었는데 정부도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회계사 시험엔 5문제가 출제되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부에게 5문제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원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데 회계사 시험은 10문제가 출제되고요. 세무사 시험은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사 시험은 회계학이 업무에 가장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100점인데요.
회계사 시험은 회계학이 150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전체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출제 비중을 가르친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재무회계 강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수업 과목에서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다행히 요거 두 개는 출제가 안 되고,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가 이게 두 개 합치면 24문제고 16문제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럼 하나당 2.5점이죠. 그리고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고, 제가 비중이 좀 높다는 건 알겠죠? 물론 세무사 시험에는 세법이 더 중요합니다. 저보다는. 근데 점수 비중으로는 세무사 시험에는 60점을 1차 때 커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과목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35문제에다가 얘는 한 문제당 3점이거든요. 다른 건 다 2.5점인데, 그래서 105점을 여러분들과 커버할 겁니다. 근데 시험이 이렇게 출제될 거라는 거,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나머지들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회계 원리 과목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회계사나 세무사 돼서 왜 세무사나 회계사 되고 싶니? 소리 봐.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벌려고? 근데 돈은 꼭 이렇게 안 벌어도 되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가 돈을 열심히 벌려면요, 몸을 갈아엎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40대 때 내가 3억을 벌고 싶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매일 저도 12시간씩 일하면 3억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몸이 망가지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테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지, 재무제표 보는 능력이 있어야지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 그래서 저한테 11번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적어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읽는 법은 저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수험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안 되시더라도 주식 투자 한번 열심히 잘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 야, 너 에어로스페이스 얼마에 샀냐? 20만원. 근데 지금 100만원이잖아. 거의 100만원이잖아. 5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대 때 1억 갖고 있으면 5억을 벌 수도 있단 말이야. 재무제표 보고 사진 않았겠지만 그냥 운이 좋았던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강의 시작할게요. 1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에 제목이 자, 회계의 기초와 재무 보고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1절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1장 내용을 3시간 동안 강의할 거거든요, 오늘.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심자가 있는지 아니면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요 1장 내용을 들었을 때 한 60% 이해 가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계속 누적하고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들리는 내용들은 4장에 가면 그 용어들 다시 설명하고요. 다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가니까, 처음에 나 회계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잘 안 들리는 내용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다 보면 이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회계의 기초 개념 안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회계학 처음 배우니까 첫 번째 회계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에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 기업이 얼마만큼 재산이 있고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부 작성 절차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는 아까 시험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나눠서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회계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회계의 분류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요 3가지 내용을 1교시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1교시 때 배우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우리 최근에 기업들은 개인회사라 그랬어요, 주식회사라 그랬어요? 주식회사 뜻이 뭐죠?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삼성전자 주주였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5천만 명 중에서 한 900만 명이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20%는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10명 중에 2명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얼마 갖고 있고 자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부채가 얼마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얼마의 돈을 버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되죠. 적자 날 때는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경제적 실체가 여러분 경제적 실체라는 말은 교수님이 회계학을 만들다 보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 실체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근데 이 정보 이용자는 주주와 채권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겠죠. 내용을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용한 정보는 이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기업이 제공하면 돼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돼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무제표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를 배우는 게 회계예요. 자, 이 바닥에서는요, 영어로 재무제표를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강사들이 전부 다 FS라고 씁니다. 약자에 조금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다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회계학의 분류를 나눌 때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부를 거고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에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돈을 꿔주는 사람 대부분 다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자. 그 다음에 기업에 직접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주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업에 돈을 투자하긴 투자했는데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뭐 이익이 많은 기업 그리고 자산이 많은 기업 돈이 많은 기업 그 기업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의 정보 이용자는 또 기업의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도 정보를 이용해야 돼. 기업의 내부의 정보 이용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거든요.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밖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개의 사업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라는 것도 있어요. 반도체도 팔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도 여러분들 갤럭시 팔죠.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전 사업부도 있어요. 사업부가 3개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돈이 100억만큼 있으면 삼성전자에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가전 사업부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사업부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사업부별로도 재무제표를 기업 내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이익이 반도체 사업부가 높다고 하면 투자를 반도체 사업부에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재무제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앞으로 예산을 작성해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가전사업부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 그럼 갈구면 되죠. 사업부장을. 그 다음에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계획, 통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부분을 경영자가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각해요. 이미 재무제표도 알고 있고요. 이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영수증의 로우 데이터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경영 통계학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관리회계를 다루는 방법은 표준화되지 않고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회계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따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재무회계를 이제 가르칠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이제 회계의 정의가 뭐냐? 자,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할 거고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할 거다. 이 정도만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초심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필기로 일단 이론 요약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은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장들 밑줄을 먼저 쳐줄 거예요. 그리고 회계 원리하고 우리 중급 회계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혹시 회계 원리에서 1차에 나오는 말 문제나 2차에 나오는 약술력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문장들을 미리 외우라고 해요. 나중에 2차 시험 때 외우라 그러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을 먼저 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칠판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복습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을 때 3번씩 반복해 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1-2페이지를 보시면요.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시험엔 안 나와요. 근데 파란색 박스에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인데 회계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회계는 밑줄 칠게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기까지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자 기업 실체 원래 경제적 실체, 기업 실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식별 동그라미 쳐놓고요. 측정 동그라미 쳐놓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3개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제가 아까는 그냥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회계학의 정의가 식별, 측정, 전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별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장부에 삼성전자가 지금 재산이 얼마이고 1년 동안 얼마 버는지 회계학의 대상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거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거래라고 부를 건데 우리는 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면 장부에 기록할 거고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건이면 장부에 기록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식별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오늘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줬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죠. 그럼 그거는 장부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1년 후에 공장을 1조만큼 투자할 거라고 오늘 회장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돈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판단하는 절차를 식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측정은 뭐냐면 우리는 회계학은 전부 다 돈으로 된 재무적 정보만 공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측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만약에 급여가 오늘 1조만큼 나갔다. 그러면 1조만큼 현금 나가는 걸로 장부에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달은 그냥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칠 때 식별, 측정, 전달을 그냥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 밑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 있는데 양가로 1번, 2번, 3번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학이 옛날에 회계학이라고 불렀냐?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회계학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부기라고 불렀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기. 그래서 북키핑이라고 불렀거든요. 부기는 뭐의 약자냐면 장부 기록에서 요 부기 요 중간에 있는 것을 약자로 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래를 기업이 분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 이제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거래라고 하는데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옛날에는 부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그 회사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돈을 얼마 지출했는지 돈을 얼마 버는지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오늘 로봇 사업부를 인수해서 1조만큼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냥 계획만 발표했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주식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삼성전자. 제가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로봇 사업부에 진출해서 앞으로 투자한 것보다 제가 돈을 더 벌 것 같으면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로봇 사업부에 투자해갖고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보 이용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은 돈으로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돈으로 되지 않은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학이 처음에는 1980년대 개인 회사들이 장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부기를 만들어 놓고 이 부기는 기술이었는데 경영학의 한 분야로 195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회계학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 비재무적 정보까지 포함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회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요 비재무적 정보는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로 설명하는 란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주석이라고 부를 건데 그 주석 사항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재고자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저랑 뭐 상품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 재고자산의 주석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 손가락을 자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거래의 기록이 회계고 어차피 부기랑 회계랑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부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 회사일 때 한 회사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장부 작성 절차예요. 그럼 그때는 나만 보면 되죠. 주인이 한 명이니까 개인 회사니까. 그러면 정보의 생산 측면을 중요시하겠죠. 나만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2명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그랬잖아. 그럼 주인이 1000만 명이라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에. 그러면 정보를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회계는 정보의 생산 측면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이 더 중요해졌다. 그게 2번이에요. 1번은 부기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밑줄도 치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회계학은 재무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까지 공시하는 재무보고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무조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인지 이것만 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요. 뭐 경영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신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몇 번이냐? 3번 2페이지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 넘기시면 3페이지가 있죠. 3페이지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계를 분류할 때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분류할 건데 그거를 분류하는 기준이 회계정보 이용자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때 밑에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 그림은 별표 쳐놓고 그 용어는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회계를 정보 이용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만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종업원들도 회계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퇴사해야지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재무제표 봐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기업의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요 정보 이용자는 기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을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요.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라고 해요. 이 사람 둘만 기업에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주요 정보 이용자에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근데 용어가 다르죠. 옛날에는 회계 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를 주주와 채권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급회계를 가시면 중급회계 기준서 문장은 요 주주와 채권자를 좀 더 쪼개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주는 주식에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자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제 채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직접 빌려준 사람. 은행 같은 사람. 돈을 빌려줬다 그랬죠. 빌려준 걸 뭐라 그래요? 대여자. 그래서 채권자를 하나로 쫓겨났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업의 실무에 가시면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외상으로 팔게 되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채권자들은 용어를 대여자와 다르다 그래서 그 밖에 채권자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밖에 채권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주주 및 채권자를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뭐 이걸 구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다. 그다음에 또 앞에 보시면 공부를 하다 보면 요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용어가 나올 거거든. 왜 그러냐면 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얘는 지금 현재 주주기 때문에 주식을 팔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겠지. 그래서 올해 2분기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이익이 늘고 있어.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겠죠. 이익이 줄어들면 주식을 매도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요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살지 말지를 지금 판단하려고 해. 그래도 재무제표 봐야겠죠. 지금 재무제표를. 그래서 이 잠재적 투자자라는 거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잠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말 문제로 장난을 안 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저는 재무회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관리회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재무회계. 그러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 계속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라고 강의를 해야 돼.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이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냥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기업에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정부도 봐야 되고요. 경영자도 봐야 되고 종업원, 일반 대중 같은 사람들을 그냥 기타의 정보 이용자라고 불러요.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그러한 정보 이용자들이 왜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요 1번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중급회계 때 2장에서 시험의 기준서 문장으로 시험에 기출되는 내용이에요. 회계 원리 때 그냥 밑줄 한번 쳐보면 한 번 더 읽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양가로 1번만 알면 돼.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뭐라 그랬죠? 기업의 돈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재무제표를 보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야. 1번 볼게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등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에서 회계원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발행해서 그 채무증권의 원금과 이자율을 써놓고 이자를 매년 주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우리가 채무상품이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상품. 근데 이 채무상품은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다른 말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채무상품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자율을 3%만큼 준다는 거야. 그리고 만기는 3년이야. 그럼 그 회사가 채무상품을 발행할 때 무조건 살 거야? 아니면 그 회사가 돈을 버는지는 확인할 거야? 돈을 버는지는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현금이 여러분들의 채권의 원금이 1억인데 1억 이상인지는 확인해야겠죠. 만약에 1억 이하면 여러분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무상품의 투자자들이 보는 이유는 원리금의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또 이렇게 쓰면 힘들어해. 여러분들 원리금이라는 건 약자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은 원금이고요. 그리고 매년 말 받는 건 이자. 그래서 이 채무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배당받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장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 기준서의 용어로는 이 주식을 지분상품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주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요.
한 사람당 의결권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당 의결권 하나를 줍니다. 예, 그래서 지분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분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왜 봐야 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팔 거니 안 팔 거니? 팔았어? 잘했다. 알겠지? 얘는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한 거야? 앞으로 이율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삼성전자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 안 팔았거든요. 왜 안 팔았냐면 앞으로 좀 이익이 증가될 것 같고 매매 차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살지 말지 판단할 때 먼저 재무제표라도 보고 주식을 사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투자자는 뭐 하기 위해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본다. 그거는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이 사람, 대여자. 그럼 이 대여자는 왜 필요한 거야? 아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겠죠. 이익이 발생하고 현금이 충분한 회사야지 여러분들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금의 대여 밑줄.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원리금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 밖에 채권자는 뭐라 그랬어요? 돈을 직접 빌려준 건 아닌데 외상으로 물건 팔았기 때문에 채권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대여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했죠? 신용의 제공. 그래서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어떤 회사에 외상 물건 줄 때요, 그 회사에 부도가 날 것 같은 회사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둬라. 1번, 2번. 나중에 중급회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원문이에요. 회계 원리 때부터 1차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이 사람들 제외하고 정보 이용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부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 여러분들 정부도 경제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정부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정부가 버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입이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입.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세출이라고 해요. 그럼 정부도 흑자 재정을 만들어야 돼요? 적자 재정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흑자 재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의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7%가 세금이고요. 한 3%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속했을 때 내는 벌금 같은 걸로 기타 수익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세금 중에서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기업이. 그걸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내냐면 기업이 만든 재무제표에 내가 버는 돈을 수익이라고 하고 내가 지출하는 금액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수익에서 비용 뺀 당기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재무제표가 있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물론 회계학에서 만든 재무제표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세무조정을. 그거는 원재운회계사가 공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벌면 이제 여러분들 법인세와 소득세와 뭐 부가가치 세금 같은 걸로 이제 정부가 돈을 벌면 그걸 지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25만 원을 준다는 거를. 나는 15만 원밖에 못 받아.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는구나. 우리 상위소득 10% 이상이면 15만 원 받고 90%들은 25만 원 받잖아. 나 15만 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15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출하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출하는 비용도 정부의 재무제표를 봐야지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요즘에 기업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국채 발행해갖고 세금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 재정일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무제표 본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영자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업부의 예산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사업부가 돈을 잘 벌면 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봅니다. 각 사업부에. 근데 요 내용은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회계. 그래서 관리회계 첫 시간에 이게 왜 보는지 설명할 거예요. 계획, 통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종업원들을 왜 보는 거죠? 요즘엔 연봉제이기 때문에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연봉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연봉 협상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적자 나는 기업에 취직 안 할 거죠?
그래서 퇴직이나 아니면 입사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은요, 그냥 통계자료 만들기 위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보면 한 200조 나오거든요, 요즘에 1년에. 그러면 그 200조 가지고 뭐 통계자료 만들기 위해서 일반 대중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우리 회계는 기업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회계학의 장부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다. 그게 써 있어요. 그럼 밑줄 쳐줄게요. 양가로 5번 일반 대중 밑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따라서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정보를 다 이용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할 거예요. 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면 회계학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막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기노트 제공 안 하고 중급회계 강의할 건데요. 제가 필기하는 내용은 책에 어딘가엔 다 들어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필기가 처음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책 보실 때 그림은 별표 쳐놔요. 그래서 회계학의 정의가 나와 있죠. 회계 다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제적 실체라는 말을 왜 써놓은 거냐면, 회계학은 재무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회계도 있고 정부회계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만약에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져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영리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영리회계만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영리회계라고 해요. 여기 대학생들 되게 많죠. 여러분 대학교도 회계장부 만듭니다. 저 회계사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2개를 회계감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영리회계는 시험이 안 나온다. 다행이죠. 근데 이 경제적 실체가 정부라면 정부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부회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회계원리 배우고 있고 저한테 중급회계, 고급회계 배울 때는 영리법인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경제적 실체 나오면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어려운 말이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회계의 분류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고 돼 있죠?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만연체로 써놓은 거예요. 특징을. 알겠죠?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1-7페이지 보시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만연체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게 포인트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중급회계와 관리회계 첫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뭘로 분류하는지 그 특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에다 별표 쳐놓고 이제 그거를 설명할게요. 자, 회계를 분류하면 뭘로 분류한다 그랬죠? 정보 이용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회계 앞에 외부 정보 이용자만 붙은 거야.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주주와 채권자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고요. 저는 강의할 때 너무 길기 때문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를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을 뭐라고 할 거다? 재무제표. 그래서 일정한 양식으로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지금 회계원리 배울 때 이걸 어떻게 그리는 방법을 재무회계에서 회계원리 때 배울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재무제표. 됐죠? 근데 이 재무제표도 자, 기업의 각 담당자들이 있어. A라는 기업의 경영자가 있고 B라는 기업의 경영자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개발한 재무제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으로 그리면 표준화되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회계학에서 자, 회계사들이 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회계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익을 과대 표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경영자들은 가능한 한 이익을 높게 표시하고 싶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익을 높게 표시해야지 자금 조달이 쉬워지거든.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쉬워져. 근데 이익에 과대 표시하는 것을 이익에 화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이 분식회계를 할 때 경영자가 지 맘대로 만든 방법으로 재무제표 그리면 분식회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으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정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회계원칙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에 의해서 이 재무제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계 원칙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회계 원칙은 영국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9명의 위원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갭이라고 불러요. 오늘 3교시 때 다시 할 거야.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책에 IFRS라고 써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채택한 회계 원칙을 IF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릴 거고 보고 방법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 재무제표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주식에 투자할지 의사결정하잖아. 오늘 며칠이에요? 2025년 7월 7일. 오씨, 행운의 숫자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날 7월 7일 날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 투자하면 좋겠죠. 삼성전자 주식 투자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7월 7일 날 재무제표가 안 나와. 그래서 회사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두고 1년의 재무제표 한번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을 산다고 의사결정할 때는 전년도 2024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회계에 비해서 과거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알겠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있는 내용으로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상대적. 그 다음에 보고 시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만들기 때문에 정기보고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들기 때문에 정기보고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 특징은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앞으로 계속 배울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회계죠.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내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 그랬어? 경영자.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경영자라고 부르고, 근데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야, 이미. 알겠죠? 기업의 영수증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그릴 필요 있다? 아니면 PPT로 보고해도 되고 구두로 보고해도 된다. PPT로 보고해도 되고 구두로 보고해도 된다.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방법도 PPT, 그 다음에 특수목적 보고서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아니라 각 기업마다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과거 및 미래지향적인 정보인데 상대적으로 재무회계에 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보예요. 경영자가 회계팀 팀장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작년에 손익이 얼마야? 안 물어봐요. 지나간 일은 경영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년 손익이 얼마인지 예측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다. 그리고 보고는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갈굴 때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보고라고 합니다. 됐죠? 이 특징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일단 첫 번째 필기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요약해줬죠? 그러면 1, 2, 3절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회계학은 다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계를 분류하는 기준은 뭘로 한다고요? 정보 이용자로. 그래서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릴 필요가 없고 지 맘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부를 겁니다. 그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부기는 옛날에 그냥 거래를 기록하는 재무적 정보만 얘기했는데 재무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까지 보고하는 재무회계에서 재무보고라는 개념으로 확장돼서 회계라고 부를 건데요. 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회계랑 부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설명했고 쉬기 전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언가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만들어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재무적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와 채권자한테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고하는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무제표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를 건데, 사실 이 재무제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계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재무제표는 크게 2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요 2가지 재무제표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돈을 얼마 벌었는지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를 건데, 그것의 작성 방법을 배울 건데 그것의 작성 방법을 내일부터 배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일부터가 진짜거든요, 우리가 강의할 때. 근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면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잠깐만 설명드릴게. 제가 X1년 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왜 이렇게 그냥 인상을 다 쓰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지, 행복하자고 수업 듣는 건데 아직 뭐 고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중국회계 때 얼굴 이렇게 찡그려도 돼요. 지금 어려운 거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제가 회계사 생활 그만두고 그냥 술집 차리기로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X1년 초에 장사를 하기로 한번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X1년 초에 내가 지금 X1년 초에 재산 상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총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호프집을 하려면 상가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가 하나 있었다고 할게. 그래서 4억. 부러워요? 요즘 4억 갖고 서울에 있는 집도 못 샀는데 뭐가 부러워. 그래서 상가 4억이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상가가 4억을 내 돈 갖고 그대로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돈을 꾼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부채 없이 무언가 자산을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대출을 좀 받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 2억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총 재산에서 내가 빌린 돈, 부채라는 건 들어봤죠? 그러면 나의 순수한 재산이 나와요. 그러면 4억에서 2억을 빼면 내 돈은 상가에 얼마 투자된 거예요? 2억 투자된 겁니다. 알겠죠? 자, 회계학에서 이제 앞으로 이 총 재산이라는 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영어로 asset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을 배울 때는 총 재산이 이제 앞으로 자산이라고 배울 겁니다.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자산.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돈 끈 돈, 부채는 그냥 부채라고 불러요. 그리고 총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그 금액을 순재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영어로 이쿼티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앞으로 자본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총 재산은 4억이었고 그 다음에 자본이 2억에서 내가 호프집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1년 동안 내가 호프집을 제공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벌었겠죠. 솔리바 술 좋아하니? 그래서 얘가 세무사가 돼서 20억을 벌었다고 할게. 야, 너 20억 너 지금부터 개과천선 시켜줘서 세무사 합격하면 2억 정도는 내 호프집에서 팔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나한테 2억씩 팔아준 거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돈을 번 금액을 수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익. 근데 내가 그냥 2억을 그냥 벌 수는 없죠. 맥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비용 지출한 거지. 그리고 종업원도 있어야지 종업원한테 급여 주면서 호프집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비용이 이렇게 1억만큼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를 회계학에서는 당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당기. 이런 용어들은 계속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지금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올해 번 돈을 이제 앞으로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바닥에서는 영어로 넷인컴이라고 불러서 모든 강사들이 NI라고 불러요. 넷인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1억만큼 벌었다고 할게요. X1년 초에. X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얘는 X1년 초에 재산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장사를 해서 이제 경영성과가 발생을 했고 1억만큼 번 기업이라고 할게요. 호프집. 그러면 이제 내가 X1년 말이 되면 나의 X1년 말의 재산 상태는 변하죠. 재산 상태는 매일매일 변할 거 아니야. 대체. 그래서 내가 다시 나의 총 재산은 이제 회계학에서 뭐라 부를 거라고 했어요? 자산. 그리고 내가 꾼 돈을 부채라고 부를 거고요.
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을 자본이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그럼 이렇게 1월 1일 날 내 재산 상태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나면 X 1년 말 재산 상태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지. 일단 첫 번째, 내 상가가 있었는데 내 상가는 4억으로 그대로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내 현금이 얼마만큼 증가될까요? 1억만큼. 근데 현금은 나의 자산이니까 이렇게 현금이 1억만큼 증가될 거야. 그러면 나의 자산의 합계는 5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웬만하면 안 갚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은행 대출 안 갚았다고 할게요. 그럼 나의 자본은 X 1년 초에 2억이 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5억에서 2억을 빼면 나의 자본은 얼마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1억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 상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X 1년 초에 자 일정 시점에 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이 재무제표 4가지 중에 이렇게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얘는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손익계산서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IFRS 도입되면서 앞에다 포괄자 붙이는데 이 포괄자의 내용은 사장에서 가르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요 재무상태표와 요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정보 이용자는 주주와 채권자라 그랬죠. 채권자는 누구예요? 은행.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주주가 주식을 살지 말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보통 얘로 하거든요.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살 때 뭘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거야? 이 당기순이익이 큰 기업에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현금이나 상가가 많은 기업에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이 큰 기업에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설마 부채가 많은 기업에 주식 투자할 건 아니죠. 부채가 적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의 작성 방법을 배울 건데 이렇게 작성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어느 장부에다 먼저 기록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어디다 옮겨 적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그것의 잔액을 구한 다음에 그 잔액 갖다가 얘하고 얘를 그릴 거거든. 그래서 그 방법은 2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2교시와 3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필기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이 그림도 나와 있죠? 필기 노트에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 요약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1-7페이지 회계의 역할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